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방부는 당장 오늘부터 이전 절차에 들어갑니다. 대통령실 전체 이전은 이르면 6월쯤 마무리될 걸로 보여 윤 당선인은 취임 직후 당분간 통이동 집무실로 출근할 걸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은 오늘 10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일부 부처 장관 후보자부터 발표될 예정으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등 정치인 4명 정도가 입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20만 명대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대면 진료를 받는 확진자도 약국에서 직접 처방약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국제선 운항은 올 연말까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절반 수준까지 늘어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2딸 등이 제재 대상에 오르는 등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 수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 등을 계기로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억지력 과시 등 강력한 조처를 취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검언 유착은 없었다고 결론 내리고 관련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했던 제보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새 정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기 위한 예비비 360억 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방부 이전과 안보 필수 시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이 반영됐고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김부겸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360억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처음 밝혔던 금액은 496억 원인데 일단 1차 예산을 먼저 승인한 겁니다. 위기안보센터, 경호상황실과 같은 안보 필수 시설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 116억 원, 국방부 이전비 118억 원과 일반 사무실 구축 비용 101억 원, 그리고 당분간 대통령 관저로 쓰일 육군참모총장 공간 리모델링 비용 25억 원이 각각 반영됐습니다. 다만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는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필수 안보 시설이 모두 구축된 뒤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당선인 의지가 확실한 이상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의결 배경은 안보 공백 없는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인수위책과 의견 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예비비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안보 태세는 지금 정부가 마지막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보 태세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합니다. 이는 어느 정부든 간에 기본 책무로서 자기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김 총리는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도 집무실 이전을 인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당선인 측은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 10일부터 새 집무실에서 일하는 걸 목표로 핵심 시설만이라도 서둘러 옮기기로 했습니다. 네, 벙커에 있는 위기관리센터 구축은 취임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선인 측은 취임 시작일에 맞춰 이전을 완료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소 2달은 걸릴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취임 이후에도 다소 저희가 지금 소요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5월 10일에 딱 맞춰 집무실 이전을 하기는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집무실 이전 TF는 핵심 파트만이라도 이전해 5월 10일부터 대통령 집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속실 등 모든 부서로 옮기기는 어려워도 핵심 기능은 작동시킬 수 있다면서 밤샘 작업이라도 할 각오라는 겁니다.
특히 국방부 지하 벙커에 전시 대비뿐 아니라 재난관리 시스템까지 갖추는 위기관리센터 구축은 취임 전까지 반드시 마무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선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국방부 벙커를 쓰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수가 생기면 며칠 정도는 통이동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당분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간 리모델링 공사는 취임 전까지 끝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3km 남짓 떨어진 국방부 청사까지 매일 차로 출퇴근해야 해서 경호나 교통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청사 바로 옆으로 관저를 신축하는 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구역 안에 이 관저나 또 우리 외국 손님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은 뭐 그것까지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선인 측은 의결된 360억 원에 더해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해 조속하게 차질 없이 집무실 이전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안보시설 변경 등에 따른 실무 협의가 이어질 텐데 인수인계와 추가 예산 편성 등이 순탄하게 마무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하면서 국방부도 이전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계약 후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를 제외한 용산 영내 기관 부서들은 순차적으로 이전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참은 한미연합훈련 본훈련이 끝나는 오는 28일 이후에 이전 작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새 정부 내각이 이번 주 일요일 오후 윤곽을 드러냅니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일부 장관 후보자가 공개되는데 발표 능력도 주요 검증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태규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을 포함해서 정치인 4명 정도가 입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의 협상 실무 책임자였던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입각은 확실하고 어느 부처를 맡길지 막판 저울질이 한창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맡았던 이 의원 경력에 맞춰 윤석열 당선인 측이 통일부 장관을 제안했지만 고사해 행정안전부나 해양수산부 등을 고려하는 걸로 관측됩니다. 외교부 장관은 조태용, 박진 의원 가능성이 정확히 반반인데 윤 당선인이 막판까지 고심할 걸로 보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보 4명이 검증 단계를 밟고 있다지만 추경호 의원으로 사실상 낙점됐습니다. 장관 겸직이 가능하고 비례대표인 이태규, 조태용 의원은 후순위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석을 지킨다는 당선인 기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선 의원 출신으로 윤 당선인의 서울대 법대 후배인 나경원 전 의원도 입각이 확실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순위지만 조윤선 전 장관과 겹치는 이미지가 다소 부담이라 부처는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마평에 올랐던 국토교통부 송석준, 행정안전부 윤한홍, 박수영 의원 등은 현역 의원 차출을 최소화한다는 기조 아래 장관 후보군에서 빠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는 일요일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일기 내각 일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정과 상식 순리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더군다나 많은 그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더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도록 저희 스스로도 송곳 검증을 통해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지시본까지 들고 직접 청와대의 용산 이전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국립용산공원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만들어질 조성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국방부와 대통령, 이제 청와대라는 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새 정부에서 어쩌면 익숙한 풍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YTN에 부처 현안을 전문적이고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는 PT 능력도 아주 중요하다면서 전 장관의 공보 단장화를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단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큰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최근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정부는 고위험군 관리에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진료하고 재택치료자도 대면 진료 뒤 약국에서 직접 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줄고는 있지만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많은 요양시설은 여전히 코로나19에 취약한 곳입니다. 지난달 코로나19 사망자 3명 중 1명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숨졌을 정도입니다. 중증으로 진행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등으로 이송된 뒤 사망한 경우까지 더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치료에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외부 의료진을 신속히 투입해 진료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요양시설 의료 기동 전담반이 확진자가 나온 요양시설에 방문하도록 한 겁니다. 45개 의료기관에 73개 팀이 지정됐고 우선 이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또 효율성이 있는지 또한 그 요양병원의 확진자 숫자, 사망자 어떤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추가로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는 것.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재택치료를 받는 만큼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와 약 처방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약국을 직접 찾을 수 없어 처방약을 가족이 대리 수령해야 했지만 이제 대면 진료 뒤 받은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고 직접 약을 받으면 됩니다. 이때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고 복약 지도는 약사와 환자 사이 1m 간격을 두고 이뤄집니다. 코로나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는 의원급까지 확대돼 현재 4,800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 위중증 환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검토하겠지만 풍토병으로 보는 엔데믹 선언은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기준 일주일 하루 평균 사망자가 311명으로 지난달 25일 359명 이후 계속 줄고 있다며 앞으로도 급증 현상 없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지난달 31일 최고치인 1,315명을 기록한 뒤 유행 감소세에 따라 줄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같이 사망 위중증 감소세가 계속되면 사회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거리두기 해제가 엔데믹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당분간 엔데믹 선언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입국 전 PCR 검사와 미접종자의 격리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입국할 때 격리를 면제하는 조치가 시행됐지만 PCR 검사를 요구하거나 접종 미완료자에 대한 격리는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시 격리 면제 대상인 백신 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까지 마쳤거나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이 되기 전인 사람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장례식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장례용품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례에 필요한 오동나무 관이나 국화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관 제작 공장입니다. 목재로 관을 짜고 대패로 거친 나무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인부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관을 짜는 데 필요한 중국산 오동나무 목재가 한쪽에 가득 쌓여 있는데요.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고 공장 관계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한 달 평균 2,000개였던 관 주문량은 지난달 3,000개로 1.5배 늘었습니다. 물량 못 될 정도로 부족한 현상이. 토요일도 일해야 되고 상황 자체가 참 힘들죠. 중국산 오동나무 목재 수입이 어려워지자 합판이나 가구용 재료 등 대체재를 찾는 곳도 생겼습니다. 오동나무 및 저희가 일부 가구재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합판이나 종이, MDF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장례식에 사용하는 국화도 품귀 현상이 빚어지긴 마찬가지. 지난달 국화 한 단 도매 가격이 2배까지 치솟자 근조화하는 팔수록 손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니까 저희가 안 받는 거지, 신규로는. 꽃이 좁게 들어왔거나 작아지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가보시고 실망하시고 이러실까 봐. 장례식장도 이미 대부분 포화 상태입니다. 빈소가 남더라도 시신을 안치할 냉장고가 부족해 유족들을 돌려보내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유족들은 고인과 헤어짐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비난치실과 화장터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빈소가 비어 있어도 시신 안치 냉장고가 비어 있질 않기 때문에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인들을 받을 수 없을 정도였죠. 하루에 한 5건에서 7건 정도를 요청이 와도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화장터 운영 회차를 대폭 늘리고 지자체에도 관해 사망자 화장을 환시적으로 허용해달라고 권고하면서 일단 급한 불을 껐습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300명대를 기록한 사망자 수도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장례식장 포화 문제도 조금씩 해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오미크론 확산세를 예측하면서도 장례 대란과 같은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편의점들이 오늘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가격을 6,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합니다. CU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가검사 키트 6종의 가격을 6,0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GS25는 SD 바이오 센서 등 2개들이 상품 3종은 기존 12,000원에서 10,000원으로, 레피젠 등 1개들이 상품 3종은 6,0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세븐일레븐도 자가검사 키트 3종의 가격을 5,000원으로 인하하며 미니스톱은 휴마시스 제품을 5,000원에 판매합니다. 러시아군이 루한스크 등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도 해당 지역 주민의 대피령을 내리는 등 본격적인 전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상욱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군들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식 바스티온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러시아 국영TV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러시아군은 루한스크 외곽 일부 지역에 거센 폭격을 가하며 점령 범위를 서서히 넓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지 시간 6일 러시아가 루한스크주를 포함한 돈바스 지역에 대한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조속한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Основні зусилля ворог зосереджує на підготовці до наступальної операції, метою якої є встановлення повного контролю над територією Донецької та Луганської областей. 우크라이나 당국은 돈바스 지역에서 11개의 인도적 통로를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르이 가이다이 루한스크 주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측이 허락한다면 모든 주민을 데리고 나올 것이라며 주민들은 안전할 때 버스와 기차가 있을 때 대피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한스크 주지사는 러시아군이 아직은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완전히 뚫지 못했지만 진격로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공세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수도 키이우 일대 등 북부 지역에서 진격이 정체 상태를 보이자 돈바스 점령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이 민간인 학살 의혹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와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인 알파뱅크가 금융 시스템에서 전면 차단되고 푸틴 대통령의 2딸 등 핵심 측근과 그 가족들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이 현지 시간 6일 보도자를 통해서 미국은 G7과 EU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자행하고 있는 러시아의 학살 행위에 즉각적이고 가혹한 경제적 대가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 외교관들의 현지 시간 6일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새로운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논의했으나 승인하지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EU 주재대사들은 전날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등을 논의했으나 독일이 기존 계약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독일은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려던 EU 집행위의 시도를 막은 바 있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 등을 계기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현지 시간 6일 전화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너무 많은 추측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 있고 핵실험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시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억지력 과시 등 강력 조처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현지 시간 6일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서 북한의 이딴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말에 올해 들어서 북한의 13차례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마지막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방미 중인 윤석열 당선인의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이 미국에서 만나는 인사들과 하고 있는 논의 중 많은 부분이 북한 대응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선전 매체들을 총동원해서 서 국방부 장관의 선제 타격 발언을 비판하면서 유사시 핵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두둔하는 기사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서 핵 위협은 가상 상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두 번째 담화 발표 하루 뒤 북한은 5개 선전 매체를 동원해 서욱 국방장관을 비난하는 기사 10여 개를 쏟아냈습니다. 서욱 장관을 하룻강아지, 미국의 총알바지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미국의 승인 없이는 총 한 방 제대로 쏘지 못하는 허수아비 군대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핵 보유국을 자청하고 유사시 핵무기 사용을 경고한 대목도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사불란하게 김여정의 담화, 노동신문의 게재, 그다음에 대외선전 매체로 파상적으로 담론들이 나가는 것은 상당히 계획적으로 올해 내내 대남 공세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미국 정부는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한 YTN의 논평 요청에 가상 상황에 대한 논평은 사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거듭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은 있지만 핵무기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여정의 발언을 미국이 보면서 새로운 정부가 북한의 어떤 도발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새 정부를 좀 더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사실상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정부를 향해 대결 대신 평화 정책으로 대화의 모멘텀을 열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며 레드라인을 넘어선 상황에서 추가 도발까지 예상되는 녹록치 않은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검찰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 착수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부장회의까지 소집한 끝에 사실상 검언 유착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이번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했던 당사자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MBC 보도로 알려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착수 2년 만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 검사장을 혐의 없음 처분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의 비리를 폭로하라고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에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 차장 부장검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형사 일부 수사팀은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 그간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한 검사장이 무혐의인 이유를 설명했고 반대측 입장과 토론을 벌인 끝에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관계인의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되고 억측성 논란이 야기된다면서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다수 공감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이정수 지검장은 수사팀의 정식 보고가 있었던 지난 4일
한 검사장 휴대전화의 기록 확인, 즉 포렌식이 불가능하다는 대검찰청 회신을 받아 수사 내용에 보강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초 시도 이후 2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더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한정 시도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 일부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불발로 인한 부실 수사 논란, 또 2년을 끌어온 사건 수사를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마쳤다는 점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소지로 남아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한 검사장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왔다면서 검언 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이 최종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채널A 사건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이른바 제보자 X 지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MBC 관계자들은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권 복원을 통해 사건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논의를 일체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결국 무혐의 처분하면서 박범계 장관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우철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이은혜 씨가 혼인 신고를 한 뒤 남편 명의의 생명보험에 매달 70만 원 이상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와 경찰은 이 씨가 남편 윤모 씨와 혼인 신고 5개월 뒤인 지난 2017년 8월 윤 씨 명의로 생명보험 4개와 손해보험 2개를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남편 윤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에 있는 용소계곡에서 익사해 숨졌고 당시 생명보험 3건만 효력이 남아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부인 이 씨는 남편 사망 5개월 뒤 생명보험금 8억 원 수령을 신청했지만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를 위해 합동팀을 꾸려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경찰청은 어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1살 이은혜 씨와 30살 조현수 씨를 체포하기 위해 합동 검거팀을 구성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의 얼굴과 사진을 공개하며 공개 수배에 나섰지만 일주일 넘게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은 1년 중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까지 강한 바람도 예상되면서 대형 산불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번 잿더미로 변하면 완전히 복구할 때까지 최대 100년이 걸린다는 산불 피해 현장을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철풀은 동해안 솔숲이 사라졌습니다. 때 아닌 단풍이라도 든 것처럼 누렇게 변했습니다. 다 타고 시커먼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곳도 있습니다. 숲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곳마다 불에 타 쓰러져 이렇게 수초로 변한 나무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온전히 서 있는 나무도 이렇게 보면 겉이 모두 검게 그을러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봄이 왔지만 새싹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꽃이 피지 않으니 벌이나 나비 같은 곤충이 사라졌고 이를 먹이로 하는 조류와 동물들까지 자취를 감췄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다 자란 나무를 벌목하고 어린 나무를 심은 곳은 더 처참합니다. 산불은 새로 심은 어린 나무도 모두 불태웠습니다. 이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한참 자라야 할 나무도 불에 타 검게 숯덩이로 변했습니다. 잿더미 숲을 마주한 주민들은 더 참담합니다. 고라니 엉덩이가 막 타가지고 막 다니는 걸 봤거든요. 목격했어. 마음이 되게 아팠고 앞으로 이제 2차적인 그 산사태 이런 게 엄청 걱정돼요.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은 모두 2만 500여 헥타르. 축구장 2만 8천 개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2천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어디까지나 주택과 농기계 등 재산 피해만 산출한 겁니다. 원상태로 산림을 복원하는 데는 최대 100년, 비용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또 이번 산불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130만 톤, 산사태 발생 위험은 2차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토양 내 뿌리들이 그 토사를 고정하는 역할을 했는데 나무들이 다 고사하니까 우기 접어들면서 이제 토사 유출로 인한 산사태가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숲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된 산불 피해 지역. 이미 큰 상처를 남겼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최고조에 이르는 4월. 산불 위험은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남 밀양시 무안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마을 주택가에서 시작해 부근 야산으로 번지면서 임야 0.09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산림당국은 마을 주민이 주택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산림 0.1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주민이 창고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씨가 튀어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11년 만에 피해 배상과 보상안을 담은 최종안이 나왔지만 일부 기업이 반대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최종안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피해자도 적지 않은 만큼 앞으로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조정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빌딩 앞에 섰습니다. 지난달 말 참사 11년 만에 기업과 피해자 사이 최종 조정안이 나왔지만 일부 기업이 거부하자 규탄에 나선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애경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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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9개 기업 가운데 최종안을 거부한 업체는 옥실 에킷벤키저와 애경산업 등 두 곳입니다. 피해 사례가 인정된 4,200여 명 가운데 옥시 제품을 사용한 사람은 86%, 애경은 27%로 두 기업 관련 피해자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판매한 옥시와 애경이 이 조정 지원안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도덕적이나 대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6달 만에 나온 이번 최종안에는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2억 원에서 4억 원, 피해자들에겐 최대 5억여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원금 총액은 9,200억 원 정도로 옥시는 절반 이상, 애경은 수백억 원 정도를 분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기업은 이미 수천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만큼 비용을 더 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개 기업 가운데 한 곳이라도 거부하면 최종안은 이행되지 못합니다. 조정 금액의 총액과 관련한 거, 그다음에 기업별 분담 금액과 관련된 거. 7천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이 최종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한 사람당 평균 지원금이 1억 2천여만 원에 불과한데 10년 가까이 겪은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AK 백화점 하나를 팔아서라도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사 피해자의 배보상 방안을 담은 법이 국회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곳은 사적기구인 피해보상조정위원회가 유일합니다. 사실상 최종안이 무산된 뒤 위원회 내부에선 해산 의견까지 나왔지만 거부 뜻을 밝힌 기업을 상대로 다시 한번 설득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주 초 공개 간담회를 통해 이번 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 산업 노동조합은 서울통이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집회에 나선 노동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의료 현장의 어려움은 가속되고 있다며 인수위가 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내놓지 않는 건 땜질식 의료 인력 동원을 반복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번 선거는 이재명의 시대를 지속할지 극복할지를 묻는 선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협치하겠다며 자신의 경쟁력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재명의 시대를 지속하느냐, 극복하느냐를 묻는 선거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이 경기도에서 권력을 연장하느냐, 중단하느냐를 묻는 선거입니다. 우리의 답은 명확합니다. 민주당을 멈춰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지난 대선과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이미 저희는 원팀입니다. 경기도의 발전과 서울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치할 자세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당내 반발 기류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서울시장 예비 후보에 예정대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중앙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 서류 검토를 마치고 오늘 정식으로 후보 공모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또 어제 서울 지역 의원들과 오찬 회동에서 자신은 경선 흥행을 위한 불쏘시개로 나왔는데 마치 단독 출마한 것처럼 비판을 받아 섭섭하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지방선거에서 여성과 청년을 반드시 30% 공천하고 장애인 예비후보에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비대위는 광역기초의원 후보로 여성과 청년을 30%씩 공천하지 않은 지역위원장은 추후 당무감사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되 여성 후보자가 없는 등 의무 공천을 지킬 수 없는 지역은 공천관리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두도록 했습니다. 또 중증장애인 예비후보는 심사가산 25%, 경선가산 25%를 부여하고 경증장애인 후보는 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10%씩 가산점을 받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에 모두 62명이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는 오세훈 현 시장 등 3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부산시장 선거에는 박형준 현 시장이 홀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에는 8명이 몰려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홍준표 의원, 김재원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 등이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승인했지만 최종 승인 절차인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를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강 변호사는 서울시당 심사위원회에서 복당이 승인됐지만 그동안 강 변호사가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해서 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만큼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을 해서 당시 한나라당에서 제명됐고 6일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네, 2030 청년들이 점차 서울을 떠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계속된 집값 오름세를 꼽았는데요. 청년 정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의 조사 결과를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을 떠난 2030 세대는 7만 명이 넘습니다. 서울을 떠난 인구 중 2030 세대가 절반에 달합니다. 탈서울의 주된 이유는 20대의 경우 가족과 직업, 30대의 경우 주택 가족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30세대의 전출입, 보통 이래 보면 가족이나 직장 때문에 전출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30대들의 이동 요인 중에 유일하게 들어와 있는 게 집값입니다. 주택값. 2030 세대의 거의 절반인 46.6%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의 요인은 대인관계가 23%로 가장 많고 재정 상태가 22.7%로 뒤를 이었습니다. 재정 상태는 연령을 불문하고 서울 시민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2030 세대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43분인데 고용 형태가 불안할수록 수면 시간이 짧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보다 2030 세대의 행복도가 떨어지면서 청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부동산을 내가 노력해서 과연 내 생애 내에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불안감, 또 박탈감, 이런 것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이번 서울 서베이는 지난해 9월에서 11월까지 서울 시내 2만 가구, 시민 5천 명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YTN 김유길입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까지 산발적인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수준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는 날이 점차 개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지방에 5mm 미만, 충청과 경북 북부에는 1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고요. 양이 워낙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사흘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9.3도, 대전 7.7도, 부산은 11.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과 광주 19도,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 주말에는 5월 중순만큼 따뜻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후 오후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 위험이 무척 크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20만 명대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대면 진료를 받는 확진자도 약국에서 직접 처방약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국제선 운항은 올 연말까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절반 수준까지 늘어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직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방부는 오늘부터 이전 절차에 들어갑니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용산에서 직무를 시작하는 걸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최대 은행과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두 딸 등 주요 인사의 가족들까지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 등을 계기로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억지력 과시 등 강력한 조처를 취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2만 464명이 발생했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6만여 명이 적은 규모입니다. 신규 환자는 수도권에서 10만 9천여 명으로 49.8%, 수도권 외 지역에서 11만 724명으로 50.2%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확진 규모와 피해 감소세가 계속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관리하는 엔데믹 선언은 당분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전파력은 크지만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정부는 일상 회복 준비를 본격화해왔습니다. 동네 병원 등 일반 의료 체계에서 확진자 진료를 확대하는 한편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잇따라 완화해온 겁니다. 특히 오는 17일까지 2주 동안 적용하는 이번 거리두기 이후에는 전면 해제를 시사했습니다. 유행 규모와 피해 감소세가 이어지고 의료 역량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풀기로 한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거리두기 해제 조건인 전반적인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는 이틀째 20만 명대로 일주일 평균으로 보면 25만 명대에 그쳤습니다. 2주 전 40만 5천 명, 지난주 30만 6천 명과 비교해 계속 줄고 있는 겁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31일, 사망자도 25일 정점 이후 감소 추세입니다. 다만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관리하는 엔데믹 선언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풍토병처럼 특별한 방역 체계 없이 관리하기에는 새로운 변이 발생 등 아직 위험 요인이 있는 만큼 거리두기 해제와 엔데믹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의료 대응 체계나 혹은 감염 관리 체계들을 바꾸기에는 위험도가 높다고 보입니다.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엔데믹 선언을 할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좀 미지수이고 이 부분들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정부는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등급 조정 문제를 포함한 일상 회복 방안이 구체화하면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들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택치료자들의 대면 진료 확대에 따라 처방약도 환자 본인이 약국에 가서 직접 수령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택치료자가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인이 대실받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비대면 대면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되고 약국은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처방 의약품을 환자에게 대면 전달하게 됩니다. 정부는 인수위책과 의견 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예비비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5월 10일에) 딱 맞춰 집무실 이전을 하기는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 나라든 수도의 도심지를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그럴 수 있는 이런 산둘레길이 없어요. 청와대는 안보 공백 우려가 100% 해소된 건 아니지만 예상됐던 위기에 대응 가능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의결이 이뤄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서 집무실 이전은 차기 정부의 몫이지만 안보 공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해보자고 제안한 것이지 청와대가 예비비 편성을 반대한 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인 측이 요구한 496억 원보다 적은 금액의 예비비가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전체가 통과된 게 아니라면서 인수위가 요청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처리가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당선인 측이 취임 첫날인 다음 달 10일부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한홍 청와대 이전 TF팀장은 어젯밤 종편 방송에 출연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새 집무실에서 근무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만큼 빨리 이전을 마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간상 물리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면서 윤 당선인이 서울 서초동 자택과 집무실을 오가는 상황이 며칠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는 10일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검증을 마친 장관 후보자부터 먼저 발표합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YTN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 장관 후보에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사실상 내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당시 단일화의 주역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입각이 확실하고 부처를 놓고 막판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의힘 조태용, 박진 의원 가운데 한 명이 낙점될 예정이고 사선 출신 나경원 전 의원도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조직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없애겠다고 공언했던 민정수석을 포함해 정책실장과 일자리 수석 자리도 폐지될 걸로 보입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현재 청와대보다 슬림화될 전망입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청와대 조직 개편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조직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청와대 조직은 3실장 12수석 체제,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정책실장 자리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일 중요성을 강조하며 만들었던 일자리 수석도 없애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조직이 사라지더라도 기능은 기존 조직이 흡수해 청와대가 그대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 측은 윤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추진하되 여성이 아닌 인구 정책에 집중할 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한 뒤 부서 이름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조직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 협조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워 시간을 두고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싸울 필요가 없다면서 9월 정기국회까지 추진하지 못해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야당의 조직 개편 합동 TF를 제안해 같이 짜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직제 개편과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논의는 아직까지 그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취임식까지 한 달 앞, 새 정부의 조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물가가 무서운 속도로 오르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물가 등 민생 안전 대책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인수위원회에 지시했습니다. 인수위는 오늘 14일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한국은행과 물가 관련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1%나 치솟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건 지난 2011년 12월 이후 10년 3개월 만입니다. 다음 달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곧바로 인수위원회로부터 물가 동향을 보고받고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생에 대한 좀 특단의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아침에 다 같이 해서. 이렇듯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오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 인수위는 한은의 고유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금통위가 끝난 뒤 비공개로 간담회를 열고 물가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금리 결정은 전적으로 한국은행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금리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가와 관련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듯했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논의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인수위는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중간 집계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앞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손실보상 대상과 방식, 추경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1차 추경 외에 손실보상 추계액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2차 추경을 짜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상황인데 50조 원 손실보상 가운데 17조 원에 이르는 1차 추경 내용까지 고려해 최종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 경제의 부작용이 매우 컸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7%를 넘었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택 250만 가구 공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구성한 인수위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는 1차 회의를 열고 윤 당선인의 공약인 역세권 최초주택, 청년 원가주택 등 주택 관련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는 수도권 130만 가구 등 250만 가구 공급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사업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기준을 낮추고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규제가 대폭 풀릴 거란 전망에 재건축 예정 단지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은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1982년 준공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한강 주변 아파트 35층 고도 제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된 데다 규제 완화 소식까지 겹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를 하면은 집값은 더 폭등하겠죠. 현재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집값은 안 내린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 전용 면적 183제곱미터는 59억 5천만 원에 지난달 거래됐습니다. 직전 신고가보다 7억 5천만 원 더 오른 가격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지어진 지 40년 넘은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호가가 26억 5천만 원에서 27억 5천만 원까지 형성돼 있는데 지난 2월 같은 면적 실거래가보다 많게는 2억 원 이상 비싸졌습니다. 선거 전에 이렇게 좀 매도 의향이 있는 그 소유자분들도 좀 매물을 좀 거두는 그런 입장이고
좀 규제도 좀 풀리고 활성화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 핵심 요인은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입니다. 현행 3천만 원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기준을 상향하고 구간별 부과율을 인하해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는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고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집값이 들썩이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완급 조절을 언급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재건축이 빠른 스피드로 되겠다 그럼 그거 자체가 또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되니까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그 방법론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집값 정상화는 역대 정부가 모두 목표로 삼았지만 달성하기 쉽지 않았던 과제입니다. 정책 방향은 정해진 만큼 속도 조절로 시장 과열을 달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도 해당 지역 주민의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재 시간 6일 러시아가 군대를 재편한 뒤 루안스크주를 포함한 돈바스 지역에 대한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조속한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루한스크 외곽 일부 지역에 거센 포격을 가하며 점령 범위를 서서히 넓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내놓았습니다. 러시아 최대 은행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성인인 2딸 등 주요 인사의 가족들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G7과 EU와 함께 즉각적이고 가혹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추가 제재를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together with our allies and our partners, we're going to keep raising the economic cost and ratchet up the pain for Putin and further increase Russia's economic isolation. 먼저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와 최대 민간은행인 알파뱅크가 금융 시스템에서 전면 차단됩니다. 미국 당국자는 이렇게 되면 러시아 은행의 3분의 2 이상이 전면 차단 대상에 포함돼 러시아 금융의 충격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에너지 분야에 한정됐던 러시아 신규 투자가 전 분야로 확대돼 전면 금지됩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의 성인 2딸,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부인과 딸, 신흥재벌 등 핵심 인사들과 가족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These oligarchs and their family members are not allowed to hold on to their wealth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영국도 스베르방크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점차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철강 제품 수입을 중단하고 다음 주부터 러시아의 정유 기계와 촉매제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I have no doub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ritain very much in the front rank, will be moving again in lockstep to impose more sanctions and more penalties on Vladimir Putin's regime. 미국 재무부는 앞서 미국 금융기관 내 러시아 계좌에서 이뤄지는 달러 부채에 대한 상환을 전면 금지했고 법무부는 러시아 미디어 재벌인 콘스탄틴 말로페예프를 제재 위반과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이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처에 나서면서 제재 등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층 더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 영상이 공개된 뒤에도 자국 군대와는 무관하다며 발뺌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은 러시아를 비난하려면 근거를 대라며 러시아 편을 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상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끔찍한 피해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미국과 인도 등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깊은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World powers and global leaders to show some backbone and stand up to Russia's dangerous and unprovoked threat against Ukraine and the world. 하지만 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의 조작설을 제기하며 딱 잡아댔습니다.
자국 군대가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에서 철수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Мы не бьем по гражданским объектам, чтобы сбереч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мирных жителей. Потому и продвигаемся не так быстро, как многие ожидали. 하지만 중국은 이번에도 러시아 편을 들었습니다. 충격적인 민간인 피해 영상이 공개됐는데도 근거 없는 비판을 하지 말라며 감쌌습니다. 任何指控都应基于事实，结论得出之前，各方应保持克制。 중국은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는 미국과 EU의 설득과 압박에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은 안 된다는 지난주 EU 정상들의 요구도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우크라이나 외교부장의 정전 중재 요청에 스스로 선택할 문제라며 발을 뺐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군의 만행이 속속 밝혀지면서 그동안 애매하게 보이던 중국의 입장도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당선인에 이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선 이후 검찰 고위 간부 중에선 처음인데 법무부 장관 인선과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도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조 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팀장을 역임하고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고 이후 고검장급인 대검찰청 차장으로 승진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보좌했습니다. 이어진 총장 징계나 사퇴 국면에선 세 차례 총장 직무대행도 맡았는데 추 전 장관을 향해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회복되어서 국민들의 심려를 더 이상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 원장은 사직인사 글에서 법이 가는 길엔 좌우가 따로 없다며 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로움이 없다는 도덕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자리를 보전하려는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조 원장은 있는 그대로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대선 이후 고위 간부의 첫 사의 표명으로 검찰 구성원들은 대체로 응원하는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새 정부 출범 뒤 단행될 인사를 앞두고 용퇴하는 간부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 하마평 역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전현직 검사들로 무성합니다. 검찰 독립을 공언한 윤 당선인이 정치인을 기용하지 않을 거란 관측 때문인데 한찬식 전 서울 동부지검장과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등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당선인의 사법연수원 동기 중에선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과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이 있고 사의를 표한 조남관 원장도 여전히 후보군입니다. 앞서 임기 완주 의사를 밝힌 김호수 검찰총장보단 모두 후배인데 이번 정부에서도 윤 당선인을 포함해 여러 차례 기수를 뛰어넘는 인사가 단행된 만큼 기수 역전이 문제될 건 없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장관 인선이 곧 간부 인사로 이어지는 만큼 당분간 검찰 안팎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희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공모 혐의를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을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강요미수 혐의로 입건된 한 검사장에 대해 법리나 증거관계상 이전 기자와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미 재작년 7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고 이후에도 휴대전화 포렌식을 시도했지만 지금 기술로는 언제 잠금을 풀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앞서 MBC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한 지모 씨의 경우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집권 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한 자신을 겁주기 위해 벌인 검언유착이라는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혜 씨와 조현수 씨가 공개 수배된 지 일주일 넘게 흘렀습니다. 검경이 합동 검거팀을 꾸려 추적에 나선 가운데 이 씨 과거 연인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인천 도심의 한 사거리. 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공개 수배된 이은혜의 옛 남자친구가 12년 전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당시 함께 타고 있던 이 씨만 혼자 살아남아 운전자 명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퍼졌습니다. 비슷한 의혹은 또 있습니다. 2014년 7월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했는데 당시 이은혜 씨의 남자친구였다는 겁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까지 포함해 모두 보험금을 노린 이 씨의 상습 범행이라는 주장인데 경찰은 일단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먼저 교통사고의 경우 2010년 전후로 이은혜라는 이름으로 접수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보험사 등을 통해 사망보험금 수령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실제 수사를 했던 해당 관서가 더 먼저 알겠죠. 국민들이 자꾸 이걸로 인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이 2차 피해를 양상하고 이게 사회적 여론이 되다 보니까 파타야 사건과 관련해선 태국 경찰로부터 사망한 남성의 부검 결과서도 전달받았습니다. 시신의 외상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혹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지만 이은혜와 조현수는 잠적 후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공개 수배 후에도 일주일 넘게 뚜렷한 성과가 없자 경찰과 합동 검거팀을 꾸려 제보 등 수사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지구로 초근접하는 소행성 아포피스 연구를 위해 오는 2027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소행성 탐사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아포피스 탐사 작업은 정보 기획이 아닌 과학자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우주 탐사 임무란 점에서 의미가 더 큽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태양계 화석이자 미래 자원의 보고인 소행성. 이미 우주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탐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하야부사2를 소행성 류구에 보내 암석 표본을 채취했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도 지난 2016년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를 보내 소행성 베누에 토양을 채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는 2027년 우리나라도 소행성에 독자 개발한 탐사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소행성 아포피스로 오는 2029년 4월 지구에서 3만 1,000km 떨어진 거리까지 가깝게 스쳐 지날 예정입니다. 발사는 오는 2027년 10월 중순으로 1년 정도 아포피스로 날아간 뒤 2029년 1월부터 5개월 동안 소행성 아포피스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동행 비행을 하게 됩니다. 총알 30-40배로 진행하는 소행성을 탐사선이 따라잡아야 되는데요. 근데 이 기술은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될, 뛰어넘어야 될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선은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를 개조해 발사합니다. 액체 연료를 쓰는 3단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고체 연료 엔진을 4단으로 추가하는 형태로 고체 엔진 제작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맡습니다. 또 민간 우주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탐사선의 임무 시스템은 물론 안테나 설계, 궤도 관리 등 지상 시스템도 독자 개발합니다. 아포피스 소행성이 지구를 스쳐 지나가면서 겪게 되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우리나라 우주기술로 탐사하게 되는데, 이는 소행성 충돌에 의한 위험 대비와 미래의 우주자원 활용에 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고,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과학자들 스스로 시작한 최초의 우주 탐사 임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2024년부터 7년 동안 3,800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 사업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일본이 최근 우주와 전자, 사이버 관련 부대를 잇따라 창설하면서 방위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커진 안보 위기 속에 새로운 방위력 경쟁의 무대에서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3년 만에 시작된 일본 우주비행사 모집에 4,000명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지난 2008년에 비해 4배가 넘는 규모로 최종 선발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계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모집을 계기로 우주 공간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国民生活や経済活動において不可欠の基盤となっており、また安全保障においても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ます。今後その重要性はさらに高まると考えます。 일본은 최근 우주 분야로의 방위력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항공자위대 직할부대로 상대국 인공위성의 움직임 등을 추적하는 우주작전군이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인공위성에 대한 방해 행위 등을 감시할 우주작전대도 발족을 앞두고 있습니다. JAXA のレーダーおよび光学望遠鏡と合わせ我が国として効率よく宇宙空間を監視する体制が整う計画となっています。 우주에 더해 전자와 사이버전에 대비한 새로운 부대도 지난달 속속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영역에서 중국 등 경쟁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我が国周辺の安全保障環境がこれまでにない速度で変化をし、防衛力を大幅に強化し、多次元統合防衛力を構築していく。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커진 안보 불안 속에 방위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최근 강연에서 이를 위해 방위비를 현재 국내 총생산 GDP의 1% 수준에서 2%까지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나오실 때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하늘이 점차 개겠고요. 낮 동안에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지방에 5mm 미만, 충청과 경북 북부에 1mm 안팎으로 그리 많지는 않겠고요. 양이 이렇게 워낙 적은 탓에 대기의 건조함은 여전하겠습니다. 사흘째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후부터 강원 영동과 또 경북 북동 산간에는 바람까지 강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도, 대전은 7.9도, 대구는 9.5도, 부산은 11.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5도, 대전은 19도, 대구는 21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 날씨는 점점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새 정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기 위한 예비비 360억 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보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서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입니다. 이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도 있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안보 공백이 없이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과에 추진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은 인수위가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청와대, 국방부, 합창 등 안보의 핵심 컨트롤타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며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인수위 측과 의견 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예비비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하면서 국방부도 본격 이전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이사 계약이 체결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계약 후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를 제외한 용산 영내의 기관 부서들은 순차적으로 이전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참은 한미연합훈련 본훈련이 끝나는 오는 28일 이후에 이전 작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새 정부의 내각이 이번 주 일요일 오후 윤곽을 드러냅니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일부 장관 후보자가 공개되는데 발표 능력도 주요 검증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을 포함해서 정치인 4명 정도가 입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의 협상 실무 책임자였던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입각은 확실하고 어느 부처를 맡길지 막판 저울질이 한창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맡았던 이 의원 경력에 맞춰 윤석열 당선인 측이 통일부 장관을 제안했지만 고사해 행정안전부나 해양수산부 등을 고려하는 걸로 관측됩니다. 외교부 장관은 조태용, 박진 의원 가능성이 정확히 반반인데 윤 당선인이 막판까지 고심할 걸로 보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보 4명이 검증 단계를 밟고 있다지만 추경호 의원으로 사실상 낙점됐습니다. 장관 겸직이 가능하고 비례대표인 이태규, 조태용 의원은 후순위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석을 지킨다는 당선인 기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선 의원 출신으로 윤 당선인의 서울대 법대 후배인 나경원 전 의원도 입각이 확실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순위지만 조윤선 전 장관과 겹치는 이미지가 다소 부담이라 부처는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마평에 올랐던 국토교통부 송석준, 행정안전부 윤한홍, 박수영 의원 등은 현역 의원 차출을 최소화한다는 기조 아래 장관 후보군에서 빠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는 일요일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1기 내각 일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정과 상식 순리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더군다나 많은 그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더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도록 저희 스스로도 송곳 검증을 통해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지시본까지 들고 직접 청와대의 용산 이전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국립용산공원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만들어질 조성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국방부와 대통령 이제 청와대라는 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새 정부에서 어쩌면 익숙한 풍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YTN에 부처 현안을 전문적이고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는 PT 능력도 아주 중요하다면서 전 장관의 공보 단장화를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단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큰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에 출마하면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의 시대를 지속할지 극복할지 묻는 선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인연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재명의 시대를 지속하느냐, 극복하느냐를 묻는 선거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이 경기도에서 권력을 연장하느냐, 중단하느냐를 묻는 선거입니다. 우리의 답은 명확합니다. 민주당을 멈춰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지난 대선과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이미 저희는 원팀입니다. 경기도의 발전과 서울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치할 자세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당내 반발 기류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서울시장 예비 후보에 예정대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중앙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 서류 검토를 마치고 오늘 정식으로 후보 공모에 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또 어제 서울 지역 의원들과 오찬 회동에서 자신은 경선 흥행을 위한 불쏘시개로 나왔는데 마치 단독 출마한 것처럼 비판을 받아 섭섭하다는 심경을 토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맞붙으면 오차범위 밖에서 오 시장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유권자 1,01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오 시장과 송 전 대표의 가상 양자 대결 구도에서 오 시장은 50.4%, 송 전 대표는 36.7%의 지지율을 기록해 오차범위 밖에서 오 시장이 앞섰습니다. 다만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냐는 물음에 응답자 44.8%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혀 37.8%에 그친 국민의힘보다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 물결이 오늘 합당을 선언합니다. 두 당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합당 합의문 서약식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는 지난달 30일 민주당과의 합당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으며 두 당은 실무 추진단을 통해 그동안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검찰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 착수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부장회의까지 소집한 끝에 사실상 검언 유착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이번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했던 당사자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MBC 보도로 알려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착수 2년 만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 검사장을 혐의 없음 처분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의 비리를 폭로하라고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에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 차장 부장검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형사 일부 수사팀은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 그간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한 검사장이 무혐의인 이유를 설명했고 반대 측 입장과 토론을 벌인 끝에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관계인의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되고 억측성 논란이 야기된다면서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다수 공감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이정수 지검장은 수사팀에 정식 보고가 있었던 지난 4일 한 검사장 휴대전화의 기록 확인 즉 포렌식이 불가능하다는 대검찰청 회신을 받아 수사 내용에 보강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초 시도 이후 2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더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한정 시도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 일부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불발로 인한 부실 수사 논란, 또 2년을 끌어온 사건 수사를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마쳤다는 점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소지로 남아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한 검사장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왔다면서 검언 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이 최종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채널A 사건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이른바 제보자 X 지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MBC 관계자들은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권 복원을 통해 사건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논의를 일체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결국 무혐의 처분하면서 박범계 장관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우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윤석열 당선인 최측근에게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법과 원칙을 저버린 대단히 불공정한 처사라며 이른바 윤핵관을 검찰 핵심 요직에 앉히려고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 등을 계기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현지 시간 6일 전화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너무 많은 추측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 있고 핵실험이 될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역시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억지력 과시 등 강력 조처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현지 시간 6일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이딴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말에 올해 들어 북한의 13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 있었고 마지막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이 미국에서 하고 있는 논의 중 많은 부분이 북한 대응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루안스크 등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도 해당 지역 주민의 대피령을 내리는 등 본격적인 전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군들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식 바스티온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러시아 국영TV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러시아군은 루안스크 외곽 일부 지역에 거센 폭격을 가하며 점령 범위를 서서히 넓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지 시간 6일 러시아가 루안스크주를 포함한 돈바스 지역에 대한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조속한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Основні зусилля ворог зосереджує на підготовці до наступальної операції, метою якої є встановлення повного контролю над територією Донецької та Луганської областей. 우크라이나 당국은 돈바스 지역에서 11개의 인도적 통로를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르이 가이다이 루안스크 주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측이 허락한다면 모든 주민을 데리고 나올 것이라며 주민들은 안전할 때 버스와 기차가 있을 때 대피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안스크 주지사는 러시아군이 아직은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완전히 뚫지 못했지만 진격로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공세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수도 키이우 일대 등 북부 지역에서 진격이 정체 상태를 보이자 돈바스 점령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이 민간인 학살 의혹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와 또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인 알파뱅크가 금융 시스템에서 전면 차단되고 푸틴 대통령의 두 딸 등 핵심 측근과 그 가족들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이 현지 시간 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미국은 G7과 EU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자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학살 행위에 즉각적이고 가혹한 경제적 대가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처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두 딸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면서 감춰진 푸틴 일가의 사생활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5년 푸틴 대통령은 연례 기자회견에서 딸에 대한 질문에 딸이 자랑스럽지만 절대 공개적으로 가족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악관은 푸틴의 두 딸을 이번 명단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 푸틴의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족들에게 은닉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편의점들이 오늘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가격을 6,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합니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가검사 키트 가격을 6,0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망자도 화장하지 않고 매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일부 장례 업계가 반발하면서 장례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신 수습 과정에서 접촉 감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가뜩이나 장례식장이 포화인 상황에서 유족들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시신으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을 권고했습니다. 대신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지 못하는 유족들에게 위로금 차원에서 장례지원금 1,000만 원을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달부터 코로나19 사망자도 일반 사망자와 똑같이 매장과 염습을 허용하면서 장례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장례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화장뿐만 아니라 매장도 허용하게 됩니다. 장례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신 접촉으로 인한 감염 우려가 여전한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 시신백을 벗겨내고 염습 행위를 하라는 것은 우리를 그냥 위험한 사지에 몰아넣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시신 접촉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우려를 불식하고 있지만 전국 장례식장 100여 곳은 더는 코로나19 사망자를 받지 않겠다며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를 염습하려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위험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와 장례업체가 갈등을 빚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유족들에게 돌아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장례식장 곳곳이 이미 포화 상황인데 코로나19 시신 보이콧까지 이어질 경우 유족들의 장례식장 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3일장을 했는데 며칠 동안 안치실에 계셔야 되고 물론 혼선이 생기시겠죠. 가족들은 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당신들은 못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찰도 분명히 생길 것이고.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코로나19 사망자도 장례를 치른 뒤 화장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는 데에만 3개월이 넘는 협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장례협회는 조만간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을 만나 코로나19 사망자 매장 방식과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양측이 조속히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4월 7일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이네요. 제목이 설레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보면은 엔데믹 혹은 포스트 코로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리고 보입니다. 예. 한국일보 일면에도 보면요, 두근두근 일상 회복 시간이 왔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가 끝난 뒤, 그러니까 18일 이후부터는 방역 지침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하늘길이 열리는 부분에도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총 3단계로 나눠서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예. 먼저 1단계는 다음 달이죠. 5월부터 6월.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 100편씩 증편하는 내용이고요. 예. 2단계는 7월부터 엔데믹 선언 때까지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 300회씩 늘릴 예정입니다. 네. 이후에 풍토병화됐다라는 이 판단이 되면 3단계가 가동되는데 이 3단계가 가동될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의 한 50% 정도까지는 항공편이 회복될 전망입니다. 예. 만약에 기사에서 나온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잘 된다면 이번 여름 휴가 때부터는 적지 않은 분들께서 외국으로, 해외로 휴가를 떠날 거라고 전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안 된다. 너무 빠르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다음 신문 한번 볼까요? 조선일보 기사인데 좀 비판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면요. 앞서 본 한국일보와 같이 역시나 18일부터 거리 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 또 코로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이 앞에 실려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섣부르다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최근 한 주 일평균 4,952명꼴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세계 1위라고 하고요. 예. 또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보더라도 하루 평균 6.07명, 역시나 세계 1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아직은 이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정부가 예측하는 엔데믹 수준이 되려면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실려 있었습니다. 예. 또한 언제든 재유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해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둬야 한다라는 전문가 의견도 함께 있었습니다. 네, 정부가 아직 발표한 건 아니니까요.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청와대 시설들이 보이고요. 내부 지도도 보이는데 이게 이제 5월 10일부터는 공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5월 10일부터 전격 개방이 되는데 현재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가보면 꽤나 큰 부분으로 이 청와대 개방과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신문이 미리 5월 10일 모습을 시뮬레이션 해본 기사인데요. 네. 계획대로 이제 5월 10일이 되면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심지어 또 외국인까지도 신분증 제시 없고요. 또 들어갈 때 검문 검색 없이도 청와대를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신문에서는 그동안 관의 땅이었던 곳이 민의 땅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외빈을 접견할 때 사용하는 상춘제는 물론이고 관저, 본관 등등을 둘러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5월 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비서진들이 다 사용을 하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 안에까지, 건물 안까지 들어가는 건 안 될 것 같고 외관만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방이 되고 나면 사진도 자유롭게 찍을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뭐 상춘제와 녹지원 등은 이른바 이제 포토존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을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야간 개장만큼은 처음에는 이제 뭐 보안이라던가 아니면 치안 같은 것들 때문에 야간 개장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청와대 개방을 두고 현재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모두 있다라고 전하면서 결국 어느 쪽 견해가 맞을지는 시간이 알려줄 거다라면서 기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우리 대통령이 집무를 했던 곳이니까 좀 보존하는 방안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일면에 있는 기사네요. 후진국형 공관들 이젠 없애자. 이게 대통령 관저를 옮기는 것과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대통령 관저 현재 육군 참모총장 관저를 고쳐서 쓰기로 됐는데요. 한남동에 있는데 이 땅 자체만 보면 9,000제곱미터가 넘고 또 이 건물을 보면 800제곱미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케아는 이제 평수로 고쳐서 말하면 건물이 한 240평 수준이라고 하니까 꽤나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이걸 계기로 고위 공직자들의 공관을 조명하는 기사를 담았는데 사진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죠. 합참의장, 국방부, 외교부 장관, 대법원장, 국회의장까지 한남동에 모두 다 공관이 마련돼 있습니다. 모두 다 나라 돈으로 운영하는 공관들입니다. 이 신문은 이런 공관이 정말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쓰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뭐 계속해서 시설 보수를 한다던가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들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요. 또 운영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역 지자체의 경우에는 정부가 2011년에 공관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 7곳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해외 사례를 보면은 제도 수정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대통령과 부통령 정도만 관저가 제공이 된다고 하고요. 또 영국은 총리 관저를 포함해서 공간이 10곳 미만이라고 합니다. 또 심지어 장관의 경우에는 생활 비용을 개인이 내야 한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공간은 줄여야 한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 공간의 면적이라던가 아니면 사용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이나 규칙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후진국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발표된 건 총리 후보자밖에 없는데 사실 뭐 기사를 통해서 내각 윤곽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좀 비판하는 내용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두 신문 모두 다 비슷한 뉘앙스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목에서 보시든요. 30대 장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걸 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라고 한 거는 작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겠는데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되면 30대 장관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럿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장관 후보자들을 좀 보면 이름을 보면 인수위 구성 당시에 이야기가 나오던 뭐 서호남, 그러니까 서울대 50대 남자라던가 보고서, 보수정권, 고시 출신, 서울대 출신들이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30대는커녕 40대도 없다는 내용도 함께 있었습니다. 한국일보는 후보로 검토되는 인물들 중에 여성이 적다는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특히나 여성 등용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이 윤 당선인에게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 내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론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앞으로 발표가 될 테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관련 기사입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한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최근에 법무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이 이제 기사로 실린 건데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스토킹 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할 경우에 피해자는 좀 보복이 두렵거나 무서워서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고요.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다수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 등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좀 있었어요. 중학생이 헬륨가스로 질식사했다는 소식인데 이게 헬륨가스에 좀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헬륨가스라고 하면 다들 한 번씩은 마셔봤을 것 같은데요. 마시면 이제 목소리가 변조가 되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마시고 친구들하고 장난쳤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그런데 이번 인천 중학생 질식사 사고에서도 나타났지만 헬륨가스를 과다 흡입하면 폐의 산소 공급을 차단할 수 있고요. 결국 사망에도 이를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헬륨가스는 현재 연령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전문가들은 위험성 고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포장 박스 자체에는 위험성이라던가 사용법이 고지가 돼 있지만 인터넷에서 구매할 때 그 온라인 상세 페이지 이런 부분에는 그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규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뭐 주식하는 분들은 좀 무서운 그래프입니다. 이게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그래프인데 최근에 이런 주식들이 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다시 박스권에 갇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관심을 받은 테마라고 한다면 정치 테마라던가 사료 테마 그리고 쌍용차 테마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먼저 앞에 나온 그래프는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오른 현대사료라는 종목의 주가입니다. 3월 18일만 해도 18,70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7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요. 11만 6,8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보름도 되지 않아서 6배나 오르게 된 건데 그 후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현재는 9만 원 선에 걸쳐져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나온 게 쌍용차, 그러니까 쌍방울의 주가인데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서 최근에 급등락하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3월 29일에 600원대였던 주가가 24% 상승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4월 4일에는 1,310원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쌍방울 자금력을 고려할 때 쌍용차 인수에 우려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다시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은 1,000원 선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 쌍방울 그룹은 이런 급등을 틈타서 다른 계열사가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쌍용차 인수 검토에 들어갔다는 KH 필룩스 그룹이라던가 KG 그룹 주가도 최근에 또 요동치는 분위기다 보니까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들 나오고 있고요. 자칫 잘못 대응하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 네,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요즘 제목에 좀 이렇게 생소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여기 좀 작은데 리뷰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배달 음식을 워낙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그와 관련한 이런 단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통 플랫폼을 이용해서 배달을 시켜 먹게 되는데 그럴 때 다른 사람, 먼저 먹었던 사람들의 리뷰를 참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리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장 개업한 곳이라던가 배달 건수를 올리고 싶어하는 가게를 상대로 돈을 받고 리뷰를 조작해주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경쟁업체의 악성 리뷰를 쓰는 것도 주요한 영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경쟁업체의 음식을 시켜 먹은 다음에 악성 댓글을 달고 음식값을 환불해 주면은 지워주겠다라는 협박을 해서 이게 이른바 이제 리뷰깡이라고 부르는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경쟁업체에 피해를 주는 그런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참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배달앱 측도 이를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까지 이용하면서 관련 대응에 나섰는데 수법이 날로 진화하기 때문에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관련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요. 악성 리뷰나 리뷰깡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처벌하는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패트릭 하커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 이 점을 몹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커 총재는 현지 시간 6일 델라웨어주 상공회의소 행사 연설을 통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석유, 가스뿐 아니라 밀과 비료 등 다른 원자재 가격까지 올리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꾸준한 금리 인상을 실행하는 것은 물론 국채 등 보유 자산을 줄이는 대차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에 곧 착수할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최근 시멘트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이 이어지자 정부는 시멘트 업계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2분기부터 총력 생산 체제로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7개 시멘트 회사는 전분기보다 35% 이상 시멘트를 추가 생산하고 수출 물량은 내수로 전환해 공급 불안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시멘트의 원료인 유연탄 가격 급등과 관련해선 러시아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여 일단 공급망을 안정화하기로 했습니다. KG그룹이 쌍용차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인수전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G그룹은 쌍용차 매각 주관사인 EY 한영회계법인에 최근 인수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쌍방울그룹과 EN플러스가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여기에 KG그룹까지 참여가 예상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4월은 1년 중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까지 강한 바람이 예상되면서 대형 산불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한번 잿더미로 변하면 완전 복구까지 최대 100년이 걸린다는 산불 피해 현장을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철풀은 동해안 솔숲이 사라졌습니다. 때 아닌 단풍이라도 든 것처럼 누렇게 변했습니다. 다 타고 시커먼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곳도 있습니다. 숲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곳마다 불에 타 쓰러져 이렇게 수초로 변한 나무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온전히 서 있는 나무도 이렇게 보면 겉이 모두 검게 그을러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봄이 왔지만 새싹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꽃이 피지 않으니 벌이나 나비 같은 곤충이 사라졌고 이를 먹이로 하는 조류와 동물들까지 자취를 감췄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다 자란 나무를 벌목하고 어린 나무를 심은 곳은 더 처참합니다. 산불은 새로 심은 어린 나무도 모두 불태웠습니다.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한참 자라야 할 나무도 불에 타 검게 숯덩이로 변했습니다. 잿더미 숲을 마주한 주민들은 더 참담합니다. 고라니 엉덩이가 막 타가지고 막 다니는 걸 봤거든요. 목격했어. 마음이 되게 아팠고 앞으로 이제 2차적인 그 산사태 이런 게 엄청 걱정돼요.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은 모두 2만 500여 헥타르. 축구장 2만 8천 개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2천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어디까지나 주택과 농기계 등 재산 피해만 산출한 겁니다. 원상태로 산림을 복원하는 데는 최대 100년, 비용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또 이번 산불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130만 톤, 산사태 발생 위험은 2차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토양 내 뿌리들이 그 토사를 고정하는 역할을 했는데 나무들이 다 고사하니까 우기 접어들면서 이제 토사 유출로 인한 산사태가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숲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된 산불 피해 지역. 이미 큰 상처를 남겼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최고조에 이르는 4월. 산불 위험은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강원도 철원군 갈마릅 동막리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돼지 900마리가 폐사해 소방추산 2억 3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네, 국내 여자 프로골프가 오늘 제주에서 시즌을 개막해 8개월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기존 강자들은 물론 유명 신인들의 가세로 올해도 세계 최정상 투어다운 흥미로운 시즌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희 기자입니다. 국내 여자 프로골프 KLPGA 투어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올 12월까지 예정된 대회는 지난해보다 4개가 늘어난 33개 대회, 총 상금 규모도 처음으로 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꾸준히 인기몰이를 해온 여자 골프는 이번 제주 개막전을 제외한 다음 주 대회부터는 전면 관중 입장을 허용합니다. 2년 반 만에 이루어지는 팬들과의 만남입니다. 많은 갤러리 분들 앞에서 응원받고 축하받으면서 우승하라는 그런 장면들을 어릴 때부터 보면서 컸는데 막상 제가 우승했을 때는 갤러리 분들이 없으셔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옆에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갤러리가 된다고 했을 때
되게 많이 설레고 안나린과 최혜진이 LPGA 도전으로 자리를 비웠지만 이혜원, 권서연 등 신인 유망주들이 가세했고 코로나 확진으로 개막전에는 불참했지만 지난해 6승의 박민지와 총 상금 50억 원을 돌파한 장하나 등 기존 강자들도 건재합니다. 작년에 제가 탑10을 14번을 들었었는데 올해는 또 대회도 조금 늘어난 만큼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한 해를 보내기 위해 탑10을 15번 들었으면 작년에는 1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2승 이상 하고 싶고요. 또 상금 랭킹도 작년에 한 13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탑10으로 마무리하고 싶고 국내 여자 대회는 세계화에 발맞춰 올해부터 정규 투어에서도 거리 측정기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고 경기 지연을 막기 위해 7월부터는 카트 이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또 외국인 선수들에게 장벽을 낮추기 위해 준회원 선발전과 3부 투어를 전면 개방하는 등 글로벌 투어로서의 입지 강화에 나섭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앞으로 3년간 국립현대미술관을 다시 이끌게 된 윤범모 관장이 중점 추진 사업으로 미술 한류와 생태, 디지털 확장 등을 제시했습니다. 윤 관장은 어제 열린 언론 공개회에서 지역 시대 세상을 연결하는 열린 미술관이란 비전을 내걸고 미술 한류와 생태 미술관, 디지털 혁신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지역 확장 사업은 2026년 3반기 개관하는 대전관인 국립미술품 소장보존센터 대전에 주력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충청 이남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산발적인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하지만 비가 그친 뒤 낮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는 날이 점차 개겠습니다. 오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지방에 5mm 미만, 충청과 경북 북부에 1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요. 양이 워낙 적은 탓에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사흘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7.9도, 부산은 11.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과 광주 19도,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 주말에는 5월 중순만큼 따뜻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후 오후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 위험이 큰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